낭만서점 26회 두 번째 트랙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정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론 쓰고 있는 허입니다. 네. 예, 작가님께서 항상 요즘에는 안녕하세요. 정희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예, 네. 오늘 소설 쓰는 정희연입니다. 이래서 저도 갑자기 네. 멈칫해서 평론 쓰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별 생각을 많이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라고 하면 그때그때 애드립이기 때문에 인사도 네. 근데 요즘에 소설을 쓰고 있어서 소설 쓰는 이라고 말했나 봐요. 저도 모르게. 네. 그동안 놀고 있는 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말 못했고. 그래서 항상 앞에 그 소설 쓰는을 요 즈음에는 좀 생략하고 계셨군요. 그랬나 봐요. 저는 집에서 12시간씩 자는 인 이렇게 붙일 수는 없어서. 네.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부끄러워지네요. 네. 항상 평론 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사회 볼 때도 많고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 보는 허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텔레비전에 네. 자주 등장하는 허입니다. 예, 특정 한 프로그램에서만 불러줍니다. 네. 네.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시청률은 별로라는. 그게 워낙 밤늦게 하고, 네. 또, 아무래도 교양 프로그램이라서, 네네. 그 경쟁 네. 또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모르셔서 안 듣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 TV에서 공중파 프로그램의 거의 유일한 도서 관련 프로그램이죠. 예. TV 책을 XX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냥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TV 책을 보다라고요. 네. 네. 예전에는 TV 책을 말하다. 네. 였는데, 이제 새로 개편되면서 보다로 바뀌었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저도 물어봤는데요. 네. PD님마다 약간 답변들이 좀 다르셔서. 네. 예, 아무튼 거의 고정. 아닙니다. 네. 거의 준고정 패널로 맹활약 중이세요. 혹시 길에서 사람들이만 알아보나요? 예, 아무도 알아보시지 못하고요. 제가 지하철과 버스 차가 없기 때문에 예, 늘 대중교통 이용하시지만 네. 한 번도 예, 뭐 이렇게 네. 알아보시거나 하신 적 설마 없습니다. 다 알아보시지만 차마 아는 척을 안 하거나 이런 거니까요. 글쎄요. 아니 전혀 모르시는 눈치였는데. 네. 그래서 되게 저는 감사해요. 네. 괜히 이렇게 얼굴이 그런 식으로 뭐 유명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알려지게 되면 제 행동에 제약이 네. 생기잖아요. 스스로 무단횡단도 못하고. 네. 그러면 더 시청률이 높은 방송에 예. 고정 자리가 들어와도 안 하시겠네요? 더 시청률이 아마 근데 글쎄요. 그 프로그램이 어떤 성격인지 네. 그것을 좀 따져보고 네. 예. 알겠습니다. 책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저의 있는 힘껏 능력을 좀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능에 투입되셔도 사실은 예. 어느 정도 하실 것 같기도 해요. 예능에서 솔직히 말하면 한 번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그거 맞죠? 어떤? 종편에. 예, 네. 예. 제2모 방송인가 네. 하는. 네. 거기서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예. 얘기가 오고 가다가. 네. 예. 저는, 예. 못 나가는 걸로. 네. 그 프로그램 얼마 전에 조기 종영된 걸로. 그랬나요? 네. 그랬군요. 전혀 네. 몰랐어요. 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네. 그랬구나. 유추하시면 안 돼. 네. 네. 저는 뭐 평론도 쓰고요. 또 뭐 사회도 보고 방송에도 나가면서 낭만서점도 하시죠. 예, 네. 저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작가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소설 집필에 들어가셨잖아요. 소설 집필이라고 하면 막 어색하네요. 근데 어쨌든 원고 마감에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단편 마감도 있으시고 단편도 있고 장편 예. 연재를 이제 한 달이나 뭐 이 정도 남았거든요. 이제 1년에 걸쳐 연재를 하기로 하고 지금쯤 이제 초고가 다 나왔어야 되는데 일부는
말을 말겠습니다. 이 녹음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어쨌든 네, 뭐 원고를 예. 열심히 쓰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방송이 아마 나가는 시점은 네. 초고는 나왔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미래형으로 막 말씀드리네요. 네. 아무래도 장편 연재를 하시면 또 단편과는 달리 거의 모든 역량을 또 다 쏟아서 그 시간도 그렇고 좀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단편 쓰실 때보다. 그래도 연재니까요. 뭐 200매, 250매씩 나눠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역량을 쏟아 부어야겠다고 시작을 하죠. 원고가 없을 때는. 근데 일단 뭐 주로 연재를 하는 많은 작가들의 경우에는 나 연재 시작한다는 걸 주변에 알리지 않죠. 읽을까봐. 네. 네. 그래서 누구 뭐 서로 연재 본 서로 잘 안 읽어요. 근데 한다고 하면 한번 읽어볼게 그러면 미쳤냐고. 절대 나중에 책 나오면 읽으라고. 아무래도 연재본과 또 단행본의 많이 달라져요. 예, 계고가 그 네. 중간에 있으니까요. 네. 정유현 작가님께서 이제 또 본격적으로 네, 장편 연재와 또 여러 단편들 집필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 때문에 네, 낭만서점에 어떤 또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저번 저희 방송 말미에 정유현 작가님께서 이번 그 두 번째 트랙 방송은 좀 특별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예, 작가님. 네. 네. 제가 26회 오늘 두 번째 트랙이죠. 여기까지만 네, 진행자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저는 빠지지만 낭만서점은 쭉 계속된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진행자는 잠깐 살짝 내려놓고요. 청취자로 그리고 가끔 놀러 올게요. 네. 예. 네. 준준 고정 패널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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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정유현 작가님과 작년에 낭만서점을 처음 기획하기 시작했을 때가 저는 떠오르는데요. 겨울에. 예, 그때 막 이름부터 시작해서 이 컨셉을 어떻게 할까. 맞아요. 예, PD님과 작가님과 저하고 함께 여러 차례 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낭만서점의 시작과 지금까지 또 정유현 작가님, 네. 예, 정말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으셨잖아요. 찔리네요. 네. 많은 막 도움과 막 이러니까. 저는 낭만서점의 8알은 끝나는 마당이라고 넘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PD님과 정유현 작가님이라고 네. 생각해요. 네. 2할 정도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네. 일단 오늘 마지막이니까 오늘은 꿀꺽 봤고요. 네. 그냥 저도 진짜 정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도 정이 진짜 많이 들었고 저희 맨날 지하에 있는 창문 없는 작은 방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진짜 오늘 마지막이네요. 또 그렇고 우리 정모 평론가님 진짜 예. 네. 저 거의 진짜 작가님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맨날 보면서 예, 진짜 정 많이 들었고 네. 그리고 진짜 너무 많이 저희 호흡도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약간 긴장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정말 끝까지 큰 소리 한 번 안 나고 우리 싸우지도 않았네요. 끝날 때까지. 네. 네. 예. 둘 다 평화로운 성격이었나 봐요. 네. 아니, 전 정유현 작가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건 빈말이 아니고요. 되게 깜짝깜짝 놀란 적이 여러 번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방송으로 아마 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떤 작품을 읽으면서 그 비평가의 관점과 또 작가의 관점을 함께 이렇게 놓고 본다는 게, 사실 그런 기회가 잘 없거든요. 근데 전 정유현 작가님과 함께 그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게 일이 아니라 저한테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놀러 오는 네. 기분으로 왔습니다. 저도요. 진짜 네. 녹음하러 올 때는 되게 재미있게 놀러 오는 기분이었고요. 일을 하는 건 주로 새 책을 받을 때. 아, 그렇죠. 그쵸? 이제부터 읽어야 되는 읽어야 될 때. 그 네, 그 압박감이 네. 일이었고요. 녹음하러 올 때는 정말 항상 즐겁게 왔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정말 안 싸웠네요 이랬는데 그게 뭐 우리 물론 평화주의자인 것도 있겠지만 평론가님이 저 연장자 대우를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그냥 더 이렇게 날 세워도 되는 부분에서도 되게 많이 져주시고 그런 거 진짜 아닙니다. 알거든요. 청취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네. 진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건 뭐 나중에 다시 네. 갚는 날이 오겠죠. 정현 작가님의 생각해요. 빈자리가 너무 저는 크게 느껴져서요. 낭만 서점은 앞으로도 계속 되긴 하지만 네. 사실 정현 작가님의 이 빈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물귀신 작전으로 같이 나가자 그랬거든요. 근데 완강히 거부하시더라고요. 아, 낭만 되게 서점? 할 일이 없다면서. 네. 저는 아직 그 장편 연재 이런 개념이 없기 네. 때문에 물론 제가 책을 이제 쓰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변명하지 마세요. 네. 같이 나가면 아마 낭만 서점 청취자분들 정말 너무 좀 섭섭하실 것 같고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평론가님은 쭉 계실 거고요. 네. 저는 어쨌든 좀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네. 정현 작가님 장편 연재 끝나시면 알겠습니다. 다시 PD님이랑 하시기로. 확실히 도장을 찍으신 거죠? 저희 계약서 같은 거 없습니다. 네. 아까부터 계속 PD님 말씀을 아끼고 계시네요. 예, 네. 언제라도 저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 PD님한테도 항상 다른 거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뭐 감사할 거야 정말 많지만 꼭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요. 예. 저희가 책 선정할 때 오늘 책도 그렇고 네. 지난 첫 번째 트랙 책들도 그렇고요. 예. 다 저분 교보문고 직원이시고 그다음에 낭만서점이 어쨌든 교보문고의 판촉을 위해 그렇죠. 마케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뭐 낭만서점 만드는데 큰 돈이 들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콘텐츠 영업 네, 팀이시잖아요. 예, 영업 전략의 하나로 이 낭만서점을 하는 건데 저희가 다루는 책들이 그렇게 바로 판매로 막 이어지고 그럴 책들은 또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청취율을 좀 쉽게 끌어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베스트셀러들을 네. 집중적으로 다루면 아마 청취율이 보다 쉽게 확보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청취율도 올라가고 그건 뭐 사실 낭만서점이 중요한 건 청취율은 아니겠죠. 뭐 그게 청취율도 올라가서 그 책도 같이 잘 되는 그런 걸 뭐 위에서는 바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면을 저희가 정말 전혀 신경 안 쓰게 중간에서 딱 막아주세요. 그런 면에서 진짜 감사드려요. 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피디님. 네. 근데 아마 제가 나감과 동시에 네, 좀 수술 변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주로 영업 쪽에 방점을 두는. 네. 네, 어떻게 그럴 수도 변할까? 있겠죠. 네. 저 피디님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네,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저 댓글러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네. 아이디는 비밀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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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정희연 작가님이 이제 낭만 서점을 잠시 떠나게 되시리라는 말씀을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아쉬워하실 것 같고요. 또 그런 슬픔을 여러분들께서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현 작가님이 장편 연재 후에 또 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그런 성원 부탁드립니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여기는 낭만 서점입니다. 저희 그래도 오늘 정상적으로 늘 다름없이 진행합니다. 예. 네.
두 번째 트랙에서는 언제나 요즘 나온 신간들 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소설들 그리고 정희연 작가님께서는 외국 소설들 준비했는데요. 저부터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네, 저는 오늘 두 권의 소설을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요, 주원규 작가의 기억의 문이라는 장편입니다. 주원규 작가는 그 열애인종 잔혹사라는 네, 그 작품을 낸 적이 있죠. 한겨레 문학상 수상 작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작품도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왔더라고요. 네. 저는 이 소설을 읽고 어차피 승자든 패자든 모두 열애인간이 된다는 이 작품의 메시지가 흥미로워서 네. 또 와닿기도 해서 네. 이 주원규 작가님의 작품을 나오는 대로 족족 찾아 읽고 있는데요. 은근히 다작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이번 작품이 12번째 장편입니다. 벌써요? 네. 데뷔가 많이, 언젠데요? 이게 2009년에 한겨레 문학상을 네. 받으신 거니까요. 네. 예. 존경스럽네요, 진짜. 네. 불과 그러니까요. 예, 네. 5년 정도, 5, 6년에 이렇게 네. 많이 쓰시고 그만큼 준비된 원고가 많다는 뜻이겠죠. 네. 이번 작품은요. 기억의 문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기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민이라는 아이는 기억 전달이란 그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뒤쫓는 택시 운전사 정인, 그리고 경찰 재우, 비밀단체 A, 이런 여러 그 다른 욕망을 가진 인물들이 나오면서 현재의 그 한국, 그 다른 추천사를 빈다면 오늘날 한국의 지옥도를 그리고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이 작품을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안 그래도 장강명 작가님 트위터에서 장강명 작가님이 이 작품 강추한다고 예. 네. 멘션 올리신 거 봤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놓고 있었던 작품인데 네. 예. 오늘 들어보니 더 흥미로울 것 같고요. 네.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장강명 작가님 이런 추천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서 있는 땅을 낯설고 두렵게 만들고야만은 강력한 소설. 네. 네,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요. 구병모 작가님의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 이라는 단편집입니다. 네. 얼마 전에 문제에서 나왔죠. 네. 예, 작가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구병모 작가님 하면 아마 그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인 위저드 베이커리. 네. 네, 이걸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이 작품집은요, 구병모 작가님의 그 특유의 어떤 현실의 파국을 그리고 있는 그런 작품집입니다. 일상의 어떤 균열들, 예를 든다면 아동학대 를 목격하는 그 작품이라던가 또 그 모든 걸 녹여버리는 산성비가 내린다던가 이런 식의 지금 현실들을 이 파국으로 내모는 어떠한 계기들에 대해서 이 소설집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병모 작가님은 그 소설집의 제목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일상이 재난인 시대다. 그런 시대 속에서 세상이 망하더라도 나만 아니면 돼. 세상이 망하더라도 다 같이 망하니까 덜 억울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느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작가로서 바라는 건 그런 생각 대신에 최소한 나만은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느는 것. 그런 취지에서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 이라는 제목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병모 작가님 하면 위저드 베이커리의 인상이 워낙 강해서 네. 그 당시 김여령 작가님도 그렇고요. 그 창비 청소년 문학상이 막 날릴 때잖아요. 네. 그때 어마어마했죠. 네, 1회는 완득이었나요? 그리고 2회는 위저드 베이커리였는데 저는 위저드 베이커리 딱 한 3장 읽고 물건이다 이런 생각 아마 누구나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기존에 봤던 한국의 청소년 문학과는 정말 그걸 폄하하는 뜻은 전혀 아니지만 전혀 다른 배경에 전혀 다른 어떤 정말 본격 문학
문장보다 훨씬 더 단단한 그런 밀도 있는 문장으로 네. 이렇게 주제를 향해 가는 솜씨가 정말 보통이 아니셨는데요. 예. 근데 작가 개인으로는 그 청소년 작가라는 그 타이틀을 늘 가지고 가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후에도 많은 작품, 아가미를 비롯해서 네, 맞습니다. 파과 뭐 이런 좋은 예. 작품들 계속 생산하고 계시죠. 네. 예, 저도 구병모 작가님이 뭐 청소년 문학을 이렇게 쓰고 데뷔를 하셨지만 저도 청소년 소설만 쓰시는 작가님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이 소설집을 통해서 요즘 현실들 정말 현실이 살기에 녹록하지 않잖아요. 네. 그 녹록하지 않음을 이 소설의 녹록하지 않음으로 어떻게든 좀 견뎌보려고 이 소설집 찾아 읽었습니다. 네. 네. 작가님께서 외국 소설 준비해 오셨는데요.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 2편의 해외 소설 준비했는데요. 첫 작품은 평론가님과도 인연이 깊은. 네. 왜 깊은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한 번 만난 적 있는, 네. 예. 히라노 게이치로의 바로 그 작품입니다. 던. 더. 네. 예. 제가 준비해왔지만 평론가님이 할 말 훨씬 더 많으시다는 거. 네. 아닙니다. 네. 작가님, 예, 어떻게 그 소개를 하실지 궁금한데요. 말씀을 네. 좀 부탁드립니다. 저 아직 안 읽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때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히라노 게이치로가 요새 밀고 있는 예. 예, 무언가가 있다, 이념이 있다, 분인주의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 분인주의를 바탕으로 음. 해서 작품 안에 적극적으로 차용한 예. 그런 새로운 장편 소설이고요. 일종의 SF 소설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근미래가 배경이고요. 화성 탐사를 예. 배경으로 해서 이것과 미국의 대선을 연결시켜서 어떤 정치적인 뭐 알레고리랄까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SF적인 새로운 상상력을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못 읽었고 네. 허위평론가님은 완독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한마디 거두실 것 같아요. 예. 히라노 게이치로 작가의 그 에세이 중에 나란 무엇인가? 네네. 예, 에세이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분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한국과 일본에서 그 에세이와 던이라는 장편이 출간된 시기가 반대입니다. 던이 더 빨라요? 예, 일본에서는 던이 먼저 나왔고요. 네. 나란 무엇인가가 나중에 나왔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이제 네네. 거꾸로 나왔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히라노 게이치로 작가가 이제 분인주의의 어떤 이 개념을 이제 적극적으로 소설에 완전히 투영한 것이 던인데요. 네. 사람들에게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해요. 분인주의에 대해서 소설 외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이 있어서 일종의 해제처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나란 무엇인가를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그 히라노 게이치로 작가 특유의 복수로서 존재하는 나들이라는 나들. 개념이 네. 어떻게 그 소설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소설을 읽는 어떤 핵심적인 독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2권을 같이 읽어도 네. 더 좋은 독서가 될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그 방한했을 때도 그 나란 무엇인가와 던을 함께 놓고 이야기했거든요. 두 출판사 같이 합동으로 했다면서요? 그렇죠. 네. 비슷한 그 맥락이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2번째 소설은요. 수잔 셀러스의 그녀들의 방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그녀들의 방이요. 네. 예. 부제가 있어요. 버지니아 울프 앤 바네사 벨이에요. 여러분 버지니아 울프 아시죠? 현대소설의 뭐 선구자라고. 그렇죠. 또 대표작이 자기만의 방이라는 네, 작품이고요. 자기만의 방이죠. 네, 그 버지니아 울프에게 언니가 있었다고 해요. 언니는 미술가였는데요. 예. 그 언니의 이름이 바네사 벨입니다. 그 바네사 벨의 시선으로 그 자매의 일생과 그 시대, 그리고 그 시대 여성으로서 예술을 한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는
그런 장편 소설입니다. 작가는 원래 그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였다고 해요. 근데 저희 또 그런 적 있죠. 연구자들이 소설을 쓰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요. 그렇죠. 네, 특히 역사를 연구하는 문학 연구자들이. 그 핑거 스미스가 핑거 그랬죠. 스미스, 네. 잘 써요, 또 그런 분들이. 네. 그 워낙 사료나 이런 네. 고증에 또 철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버지니아 울프가 자살을 했어요. 네. 예, 그 그렇죠. 후에 그 유서를 이 언니와 남편 앞으로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 소설의 시작이 그때부터라고 해요. 그래서 언니가 동생의 자살을 접하고 동생과의 그 기억들을 회상하는 그런 형식으로 쓰여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 아무래도 예술가 자매니까요. 광기와 천재성 그리고 욕망, 아름다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연대기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저번에 다뤘던 자살의 전설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죽음 네. 이후로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작품이었잖아요. 네.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좀 함께 읽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소설가 장정일 작가님이 표사를 쓰셨는데요. 그녀들의 방을 통해 우리는 작가가 창조력을 발휘한 허구와 해석을 통해 그녀들의 방에서 일어난 두 자매 사이의 애증의 심연을 새롭게 관찰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허구와 해석을 통해 네, 밑줄 쫙 긋겠습니다. 예, 허구와 해석이야말로 소설이 가진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역사도 또 팩트를 물론 다룬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역사에 대해서 그 허구적 요소를 강조하는 흐름이 이제 역사학계에서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이 담아내지 못하는 역사의 빈틈들, 공백들을 바로 그 허구와 해석이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낭만서점 들으시고 책 구입했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 어떤 책 그 구입하셨나 그 목록을 보면요. 저희가 꼭 주제 도서로 했던 책뿐 아니라 이렇게 저희가 틈틈이 소개드린 책도 낭만서점에서 추천받았다고 읽어보시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네. 그렇죠. 저도 댓글로 소개해 주시고 또 블로그나 이런 데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네, 그때마다 좀 뿌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코너가 막 처음부터 있었던 코너는 아닌데 중간에 시작을 잘했다는 그런 자평도 하고요. 네. 네. 이것도 마지막이네요. 네. 아이고. 하지만 계속 될 거죠, 앞으로죠? 네. 예, 저 작가님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낭만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신간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주제 도서. 네, 오늘의 주제 도서는 출간된 지는 약간 1월에 나왔더라고요. 예, 네. 된 소설인데 저희가 계속 이 작품은 다루자 네. 언급은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작품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요. 결국엔 다루게 되었죠. 네, 존 윌리엄스 장편 소설 스토너입니다. 예. 저희가 그 신간 2편씩 짧게 리뷰해 드릴 때 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특별하고 독특한 운명을 가진 소설이고 모든 작품에는 저마다 운명이 있다는 말을 증명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스토너는요, 1965년에 미국에서 출간이 되었는데요. 50여 년이 지난 지금 새삼스럽게 또 화제가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작가는요, 1922년생이고요. 이미 199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가 사후 20년 만에 그리고 이 소설이 세상에 발표된 지 50년 만에 네. 정말 아주 뒤늦게 인구에 회자되고 좋은 소설, 올해 좋은 소설 막 이런 상을 받기도 한 정말 사람 일 모른다더니 책의 운명도 모르는 그렇죠. 네, 그런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보통은 한번 이렇게 묻히면 재발굴되기가 정말 어려운데 네. 이 작품의 운명은 뭐랄까요? 대기만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천천히 네. 빛을 본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스토너는 당시에도 그 문단의 호평은 정말 많았다고 해요. 네. 예, 평론가들이 찬사를 보냈는데 그에 반해 독자들은 상대적으로 이 작품을 몰랐던 그런 경우의 책인데요. 이 작품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프랑스의 작가 안나 가발다가 이 소설을 프랑스어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것을 시작으로 유럽에 알려지게 됐고요. 줄리언 반스, 이언 맥큐언 같은 작가와 또 배우죠. 톰 행크스가 이 작품에 또 좋은 언급을 하면서 독자들에게 많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역시 한국에서도 뭐 좀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있죠. 묻혀 있었던 책들인데 작가들이 소설 쓰는 사람들이 뭐 좋다고 얘기하면 또 소설 열심히 읽으시는 독자분들이 저 사람 추천은 믿을만하다 이러면서 그렇죠. 읽곤 하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열풍이 시작됐나 봐요. 네. 네. 저는 1965년 작품이라 그래서 좀 지금 읽기에 약간 낡은 느낌이 있지 않을까? 사실은 작품을 읽기 전에 그런 걱정을 잠시 했습니다만 네. 이 작품을 읽고 나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깜짝 놀랐어요. 가독성이 워낙 좋아서. 진짜 빨리 읽히죠. 네. 네. 저 여러분들이 이 스토너라는 책 딱 보시면, 그리고 특히 소설 요즘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그래요. 세상에 소설을 많이 안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 판매 부수나 뭐 여러 가지 측면, 화제 뭐 이런 측면에서, 본격 문학이 차지하는, 뭐, 그런 것이 확 줄어든 것 정말 사실이에요. 그렇죠.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예. 대신 어떤 게 생겼냐면 우리끼리라는 연대 의식은 더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화제도 더 이렇게 화제성이 어떤 소설이 있으면 뭐 SNS나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더 확 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확 퍼지는 네. 거죠. 뭐 그 선을 넘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소설 매니아 입장에서는 되게 행복하고 정보를 고급 양질의 정보를 더 서로 빨리빨리 얻을 네. 수 있는데요. 스토너는 바로 그런 소설 독자들, 문학 독자들에게 아주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그리고 스토너가 드디어 출간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많은 분들이 막 좋아하기도 하셨고요. 근데 그런 책들이 종종 왕왕 그렇듯이 어려울까봐, 가독성이 떨어질까봐, 네. 저도 조금, 망설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소개드리면서 여행 갈 때 한 권 이거 가져갈 예정이다 했었는데, 못 가져갔거든요. 예. 애들이랑 가게 되는 바람에. 예, 그렇죠. 애들을 보셔야죠. 책은 한 권도, 한 줄도 못 읽었어요. 네. 보시기에는 시간과. 네, 좀 책 읽기는 힘들어서. 근데 그때 뭐 책을 뭐 안 가져갔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권 이 책 가져갈 예정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망설이다 뺐어요. 그 이유가 이 책이 어려울 것 같다는 선입견. 그리고 그렇게 제가 아무래도 시간을 죽이려고 오락용의 소설이 필요했는데 이건 휴양지에서 읽을 만한 소설은 아닐 거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왠지 이 책을 보면 그 책상 앞에 스탠드 딱 켜놓고 네. 연필 하나 손에 쥐고 네. 읽어야 될 것 같은. 근데 정말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네. 네. 그렇게 안 읽으셔도 돼요. 네. 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안 읽으셔도 되고요. 아주 쉽고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펼치시면 되는 네. 그런 소설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이 뭐 의미가 얕으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럼요. 네.
정말 저희가 이따가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 작품은, 아주 읽기 편하게, 한 사람의 그 인생을,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저는 그 스토너라는 인물에 대해서 또 감정이입을 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책이 사실 끝나가는 게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이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유난히 이번 소설에 감정이입을 많이 하신 눈치예요. 예.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스토너가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스토너라는 남자가 미국의 영문학도예요. 그리고 네. 영문학 교수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국문과 학생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국문과 학생이 대학원 생활을 거쳐 교수가 되고 연구자로 살아가다 죽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전부 그 대학 사회 내부의 어떤 배경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물론 그 나라도 다르고 또 시대도 다르지만 비슷한 게 있거든요. 어쩜 이렇게 비슷한지. 그렇죠. 뭐 작가님도 아시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뭐 조금 뭐 한국에서 대학 나온 사람이면 그 한국의 대학 분위기 또 대학원에 발을 담궈본 사람이면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 그 굉장히 학문을 연구하지만 또 나름대로 폐쇄적인 사회이기도 그렇죠. 하죠. 그리고 교수님들은 훌륭하시지만 네. 그 내부의 알력 다툼도 있고요. 그렇죠. 예. 또 절대 권력을 가진 또 그런 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한번 임용되면 끝까지 쭉 간다는 거. 네. 요즘은 또 안 그렇기도 해요. 그렇지만 뭐 웬만하면 네. 네, 뭐 웬만하면. 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 정말 한 사람, 한 남자의 삶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출생부터 예. 죽는 순간까지를 네. 담고 있는 약전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걸 네. 만약에 한국에서 그 의역해서 네. 번역을 한다면 스토너 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스토너 약전, 뭐 성석지식으로 말한다면 그렇죠. 네. 뭐 조동간 약전 이렇게 처럼, 하듯이 네. 예. 정말 전기입니다. 예. 네. 그런데 뭐 교수 이야기니까 내 삶하고는 별로 상관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쪽에 제 의견을 표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영문과 교수로 산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가 살았던 삶 그리고 그가 선택했던 어떤 결단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그런 서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스토너의 삶을 쭉 따라서 읽다 보면 그냥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수긍이 되는 측면이 있죠. 장편 소설 안에서 누군가의 전기 형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풀어진다고 하면 보통은 그 사람이 어떤 남들과는 좀 다른 특출난 운명의 소유자이거나, 그렇죠. 네, 뭐 운명이 좀 험악하시거나, 뭐 고생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네. 어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적 대표성을 가진 그런 인물이죠. 네. 그런 인물이기 마련이에요. 전형성을 갖고 있는 네. 인물이죠. 네. 뭐 예를 들어 아까 성석희 작가님 이야기도 했지만, 뭐 그 투명인간 최근 작년에 나왔던 장편에서 나왔던 투명인간도 일종의 전기죠. 네, 한 그렇죠. 사람의 삶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 사람이 언뜻 보면 굉장히 이렇게 비루하고 그런 소시민이죠. 늘 이기는 자리에 있어 보지 못한. 그래서 그는 왜 지금 여기에서 죽으려고 하는가. 늘 투명인간으로 살아온 한 남자의 인생인데요. 그 남자는 그렇지만 분명히 어떤 대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네, 한국 그 현대사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그 그늘에 있었다는 그 대표성인 거죠. 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보통 사람인 거죠. 네.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인물 안에는 어떤 한국의 현대사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너가 그런 사람이냐, 그 미국의 이 시대를 대표하는 보통 그 사람이냐 하면 아닙니다. 아니죠. 그게 너무 흥미로운 지점이더라고요, 저는. 누군가의 전기를 다루는데 이렇게 그
분명히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대학 사회로 들어간 한 남자가 아니라 만약에 이 작가의 목적이 그 보편적인 어떤 인간형을 만드는 거였다면 그 이때가 보통 시대가 아니잖아요. 전쟁이 있는 시대인데. 이 스토너라는 인물이 당시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네. 겪거든요. 그 네. 전쟁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뭐 어그러지는지, 한 개인의 운명을 시대가 어떻게 바꾸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얼마든지 흥미로운 허구들을 만들어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작가는 어찌 보면 쉬운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네.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스토너라는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 어떤 보편적인 이야기로 그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외적인 네. 한 인물을 통해서 그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보편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네, 인간의 보편성. 그 네. 시대를 사는 한 인간의 보편성이 아니라 그 시대를 그리고 국적을 넘어서는 우리가 그냥 인간으로 네. 태어난 이상 가질 수밖에 없는 바로 인간성의 보편성에 네. 대해 이야기하고 탐구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네. 그런데 원래 소설이란 것이 가장 그 특수한 것으로 또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양식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스토너도 거기에 속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이 뒷표지에 나온 사는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누구나 스토너다라고 네. 하는 이 간명한 어떤 문구가 이 스토너라는 작품을 요약해주는 하나의 그런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저는 작가는 특별할 것 없는 한 남자의 인생을 진실하고 강렬하게 인간에 대한 연민을 품고서 펼쳐 보인다. 스토너는 그 자체로서 문학의 힘에 바치는 창가이며 슬프고 고독한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위안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반은 찬성하고 반은 반대합니다. 네. 네, 어떤 점에서 인간에 그러신가요? 대한 연민 동그라미, 그다음에 문학의 힘에 바치는 동그라미, 찬가 X, 네. 슬프고 고독한 사람들 동그라미, 네. 따뜻한 위안 X. 네. 편집자님 죄송합니다. 근데 되게 좋은 말이고 왜 이렇게 쓰셨는지는 알겠는데 정말 제 개인적인 저희 개인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견을. 네. 저는 작가님의 소설관을 네. 한 1년 동안 작가님과 이야기하면서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이 스토너가 따뜻하진 않잖아요. 저도 따뜻하다고 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냉혹한 그러니까 위안이라면 냉혹한 위안이죠. 남들도 다 이런다. 교수 그러니까 해봤자 이런다. 네. 제가 사는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누구나 스토너다라고 네. 했을 때 제가 여기에 공감을 했던 이유는 스토너가 완벽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스토너는 정말 약하고요. 또 때로는 좀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종종 인간적인 그래요. 약점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 얘기는 우리가 뭔가 겉으로는 계속 그렇지 않은 척 생활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좀 감추고 싶은 것들도 있고요. 또 저 사람이 저럴 줄이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가감없이 드러냄으로써 이 스토너가 저는 그 어떤 공감을 일으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따뜻한 위안이라기보다는 적나라한 적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1년 넘게 같이 하면서 뭔가 평론가님의 문학관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악영향을 이런 거 좀 따뜻하셨었는데 초반에는 좋아했는데 이제는 죄송해요. 아닙니다. 저는 그 작가님의 이런 그 영향력을 받은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진행자는 부디 따뜻한 분으로. 네. 예. 진짜 말씀하신 거에 저 정말 많이 동의하고요. 네. 이 남자는 뭐 뒤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스토너는 인생에서 가해자인 적도 있었고 피해자인 적도 있었고요. 결국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문학에서 저는 좋은 문학과 그렇지 않은 문학을 구별할 때
모든 인물이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면 그 문학이 너무 좋거든요. 그 소설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안 착한 사람 이렇게 선을 딱 나눠서 얘는 내추럴 본 사이코패스야 어쩔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그 인물에 대해 다가갈 여지가 없잖아요. 그 인물은 그냥 격리시키면 될 뿐.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그 사람 미워하기만 하면 될 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렇죠. 스토너에 대해서는 도무지 어떤 감정을 품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보면 정말 기본적으로는 선한 의지로 사는 사람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 선한 의지로만 살기 때문에 회피하는 순간이 굉장히 많아요. 예. 때로는 악한 사람을 만나면 그 선한 의지만으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의 그 전횡을 조금은 악역을 자처하면서 맞서 싸워서 바꾸려고도 해야 하고 그것이 뭐 자기 사랑이나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한 방법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맞다고 배워왔다면 스토너는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네. 계속 피해요. 정면 대결이 두려운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스토너의 표지도 스토너라는 인물을 정말 그 일러스트 하나로 설명하고 맞아요.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일러스트 누가 그리셨는지 방학개비라는 분이 그리셨네요. 네. 여치님이 디자인하고 그러네요. 방학개비님이 그리셨는데요. 이 두 분이 부부시래요. 또 찾아보셨군요. 네, 찾아봤습니다. 네, 집요한 낭만 서점. 네. 네. 그래서 이거 별명이죠. 네. 이렇게 붙이신 건데요.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이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 또 얘기할 기회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때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 때 잠깐 피를 토했던 것 말고는 네. 그닥 얘기한 적 없었는데 스토너는 오랜만에 되게 제가 감히 이런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정말 칭찬을 꼭 드리고 싶은 그런 표지예요. 저는. 네. 이거는 텍스트를 정말 읽으셨음에 분명하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텍스트를 되게 좋아하는 것이 분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그런 결과물 같아요. 굉장히 미니멀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스토너의 삶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흰 바탕에 일러스트로 스토너의 얼굴, 스토너로 추정된 한 남자의 반쯤 지워진 얼굴. 네. 스케치가 있는. 네. 중요한 건 이 한 남자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네. 왼쪽 얼굴은 책이 쌓여 있는 형태로 지워집니다. 지워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남자는 삶의 절반이 책에게 바쳐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짜 자기 얼굴은 이 책이라는 어떤 것에 이렇게 가리워진 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토너의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스토너를 그려보라고 하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책에게 가려진 모습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 자체로 책이 된 인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 2007년에 랜덤하우스에서 나온 이 스토너 원서 표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예. 거기는 이 한 남자가 검은 정장을 입고요. 금속태로 된 안경을 쓰고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왠지 그 스토너보다는 이 스토너가 우리의 스토너에 가깝네요. 네, 저는 여친님과 방학개비님에게 그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다음 책 디자인에 꼭 의뢰해드리고 싶은데. 그러게요. 네. 네. 아유. 네, 그럼 스토너를 쓴 존 윌리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 윌리엄스는요, 1922년 텍사스주에서 태어났고요. 1942년부터 1945년까지는 또 그 미국 공군 소속으로 복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덴버대에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또 스토너의 배경이 되는 미주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 1954년 덴버 대학교에 30년간 그 재직을 하면서 문학과 문예 창작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4편의 소설과 2권의 시집을 발표했는데요. 199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30년 동안 대학 교수셨고요. 미주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다는 걸 보면 우린 이런 유추를 해볼 수 있죠. 존 윌리엄스 작가의 개인의 경험이 네. 혹은 이 대학 사회에서 만난 누군가가 이 스토너의 모델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특이한 작가의 말이 이 책에는 붙어 있습니다. 예, 맨 앞에 보통은 이제 헌사를 덧붙이는데요. 이 헌사가 너무 헌사라고 재밌어요. 하기에는 변명처럼 네. 느껴지는. 네. 읽어주세요. 네. 예. 이건 존 윌리엄스가 쓴 겁니다. 네. 미주리 대학 영문과의 옛 동료들과 내 친구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그들은 이 책이 픽션임을, 여기에 묘사된 인물들 중 어느 누구도 이미 죽은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하지 않았으며 소설 속 사건들 또한 우리가 미주리 대학에서 겪은 현실 속 사건들에 전혀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미주리 대학의 지금 모습이나 과거 역사를 묘사할 때 약간의 재량을 발휘해서 사실상 허구의 장소처럼 만들어버렸다는 사실도 알아차릴 것이다. 네. 이런 미국이 변호사들도 많고 고소도 승한 명- 나라기 때문에 이거 명예훼손으로 걸릴까봐 네. 이렇게 쓴 거라고 저는 99% 확신합니다. 뭐 99%는 그렇고요. 1%는 그분들 삐지실까봐, 네, 마음 상하실까봐, 네. 네, 그만큼 이 미주리 대학이 그 대학의 영문과죠. 그 교수 사회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죠. 핍진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요. 이게 만약에 이게 미주리 대학이라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현실감이 별로 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한국의 특정 대학교 어, 국문과를 그렇죠. 다룬다고 우리 허위평론가님의 뭐, 네, 네, 출신 학교인 성균관대 국문과 교수인 김철수 이야기. 네. 이렇다면 성균관대 국문과에 재직하셨던 교수님들께서 다 아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건 걔잖아, 이건 누구잖아 하면서 막, 네, 오죽 얘기가 많겠어요. 뭐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하지 않았다면서 안 왔다면서 이거 누구랑 누구를 섞은 거 아니냐며. 네. 그렇죠.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저희로서는 이게 뭐 정말 어디까지 이 존 윌리엄스의 이 헌사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뭐 이런 거 모릅니다만 아무튼 이런 안전 장치 후에 네. 저희는 책을 읽게 됩니다. 예. 네. 결국 이것은 헌사가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통 이런 식의 헌사를 마치는데 헌사가 아닙니다. 네. 결국 바친다라고 돼 있지만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이 그 문장들이 철저하게 그 수동적인 그러니까요. 수동형 문장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세요, 이분이. 보통 이 수동형 문장을 쓸 때는 자기 책임 회피용으로 많이 그쵸. 쓰거든요. 나는 그렇게 들었다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들려진다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그러게요. 쓰는데요. 네. 그런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이 스토너의 줄거리를 또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줄거리. 네. 윌리엄 스토너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요, 1890년? 뭐 이 정도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1910년도에. 네, 1891년. 91년생이군요. 네. 진짜 오래전 남자인데요. 현대적인 인물입니다. 작은 농가에서 태어났고요. 그의 부모는, 그 아이가 하나였습니다. 농업을 하는 작은 농사를 짓는 그런 네. 농부였어요. 그래서 19살 때까지 그는 당연히 그 농부의 아들로 집에 농업을 도우면서 지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그가 19살이 되었을 때 부모가 결단을 내리죠. 그 미주리 대학이라는 학교가 생겼는데 도시죠. 거기에 가면 농업학과라는 것이 생겼다고 하더라. 이제 너는 앞으로 농사를 지을 예정이니까 거기에서 예. 새로운 농업 기술을 배우고 와라. 이런 측면에서 네. 예, 그는 농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도
거의 모든 학과에서 기본 교양 과목으로 문학의 이해 이런 거 듣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강좌처럼 영문학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영문학 시간에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학이라는 것, 그리고 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20대 초반에 그의 삶이 변합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부모님이 기다리는 그 시골 농사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요. 미주리 대학에 남아서 영문학 대학원에 진학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계속 진학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랑에 빠져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요. 그리고 그 대학 교수가 되고요. 전임 강사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쭉 몇십 년 동안 삽니다. 네. 줄거리라고 하면 이게 다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네. 예. 그 세상을 떠난 게 1956년이거든요. 60 중반에 사망을 하게 된 건데요. 네, 정년 퇴임 직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즘 평균 수명으로 따지자면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뭐 그렇게 굴곡진 삶을 살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평균적인 그런 남자들에 비해서 공부도 훨씬 더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아마 경제적으로도 부자는 결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소유의 그 집도 있고 월급 계속 어느 정도 월급을 받았을 테니까 그렇죠.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했죠. 그리고 끝까지 이혼하지 않는 조강지처와 살았습니다. 끝까지. 네. 그리고 딸 하나가 있었고요. 네. 인생에 커다란 굴곡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의 질문이 시작되는데요. 과연 그럴까? 인간은 과연 그렇다면 평범하게 살다 무탈하게 죽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어떤 의문? 이것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재미있는 점은 그 존 윌리엄스, 이 스토너를 쓴 작가가 윌리엄 스토너의 생애를 모두의 가장 앞에 서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압축적으로 요약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이렇게 딱 펼쳤을 때,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스토너라는 인물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이 일생이 딱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럼 별로 특별할 게 없지 않을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어떤 삶인지, 겉으로 드러난 삶은 어떤 삶인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윌리엄 스토너는 1910년 19의 나이로 미주리 대학에 입학했다. 8년 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그는 박사학위를 받고 같은 대학의 강사가 되어 195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강단에 섰다. 그는 조교수 이상 올라가지 못했으며 그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 중에도 그를 조금이라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동료들이 그를 추모하는 뜻에서 중세 문헌을 대학 도서관에 기증했다. 이 문헌은 지금도 희귀 서적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명판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영문과 교수 윌리엄 스토너를 추모하는 뜻에서 그의 동료들이 미주리 대학 도서관에 기증. 가끔 어떤 학생이 이 이름을 우연히 발견하고 윌리엄 스토너가 누구인지 무심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애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스토너의 동료들은 그가 살아있을 때도 그를 특별히 높이 평가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의 이름을 잘 입에 올리지 않는다. 노장 교수들에게 스토너의 이름은 그들을 기다리는 종말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젊은 교수들에게는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일깨워주지 않고
동질감을 느낄 구석도 전혀 없는 단순한 이름에 불과할 뿐이다. 제가 보기엔 이 앞부분은 반어인 것 같아요. 네. 아이러니적 요소를 이 앞에 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님을 증명해 가는 것이 이 나머지 페이지들의 할애가 돼 있다고 네. 보여지는데요. 이 스토너가 1891년생이잖아요. 네. 그런데 존 윌리엄스의 그 출생이 1922년입니다. 30년 정도 네. 그 세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흥미로웠던 점은 이 존 윌리엄스가 자기 세대의 이야기를 쓰지 않고 자기보다 바로 앞 세대의 이야기를 이렇게 쓴다는 점이 또 이 소설을 읽으면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저는 소설가로서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데요. 어떤 동시대의 인물이라면 그의 죽음 부분은 SF가 되잖아요. 네. 그의 네. 40살까지밖에 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60 이후를 쓰려면 그렇게 30살 이전의 인물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애초에 이 소설을 쓴 작가의 야심이 한 남자의 일대기를 그려보는 거였고 남들이 보기에는 자기 방 침대에서 죽은 평화로운 죽음으로 보이는 예. 그 사람의 태어나서부터 죽음까지를 그려보고 싶었고 어떤 그 노년기에 접어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쓰고 싶었다면 예. 그리고 작가 자신이 지금 뭐 중년이라면 필연적으로 그 인물은 앞세대 인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의 형식으로 쓰여졌기 네. 때문에 자기보다 한 세대 앞에 인물을 다뤘다는데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는 이 스토너라는 인물의 삶에 전 당시 이 책이 출간되었을 때 40대 중반이었던 그 존 윌리엄스의 그 당시의 상념들이 투영되어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실제로 이 소설에서 좀 가장 많이 그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스토너의 그 40대 삶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노년의 삶은 사실상 축약되어 굉장히 있지 않아요. 짧게 끝나고요. 중심 서사는 40대. 2, 3, 40대. 그쪽의 삶이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네.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네. 그것을 한 세대 앞으로 돌림으로써 네, 변용하여. 미주리 대학의 알리바이를 획득하려고 했던 네.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 부분을 그렇게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걸로. 네. 실제로 존 윌리엄스는 전쟁에 참전을 했죠. 네. 2차 세계대전에 미군으로 복무를 했고요. 그런데 스토너는 참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 스토너가 처음에는 농업학과에 진학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도시 한 번도 나와본 적도 없었고, 뭐 대학을 본인이 다닐 줄도 몰랐어요. 네. 아버지의 선택에 의해서 넓은 세상에 나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는 네. 이상하게 이걸 감정이입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어떤 상황들, 내 한국의 왜 70년대, 80년대 쓰여진 소설들, 남자 소설가들의 그렇죠. 소설들, 그러니까 이문열 작가님의 젊은 날의 초상의 앞부분을 읽는 듯한 느낌. 그리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 대학 시절 부분에 이제 시골에서 자란 주인공 남자가 대학에 입학을 하죠. 그래서 새롭게 만나는 인간 군상들, 그리고 그 도시의 삶, 그리고 한 여자와의 사랑, 뭐 이런 것들. 젊은 날의 초상 앞부분 되게 재밌거든요. 저 좋아해요. 젊은 날의 초상. 네. 하구 이런 작품들. 예. 자신과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계급적으로 다른 여자를 만나죠. 그래서 그런 갈등 같은 것들 있는데요. 이 안에서 스토너가 겪는 것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쩌면 그 유사성이 왜일까요? 미국이 한국보다 당연히 근대화가 앞섰고요. 네. 한국의 이른바 이촌향도 현상이 본격화된 건 60, 70년대거든요. 맞아요. 네. 이 미국에서는
이미 1800년대 후반,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네. 그런 현상이 막 진행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예, 네. 그 이제 대학 교육에 대한 그 어떤 열망들, 부모님들이 나는 농사를 짓지만 우리 자식만은 고등교육을 받게 해서 이런 네. 고생을 겪게 땅 하지 팔아서. 않으리라. 네. 예, 라는 그 불타는 교육열 같은 것도 그 한국의 19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와 비슷한 현상이 미국에도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근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고 이촌 향도도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막 도시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네, 붐 있어서 똑같아요. 네, 그렇죠. 네, 또 빚을 얻어서 집을 일단 사고. 네, 그 빚을 갚아 나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70년대 그 시골 출신인데 서울에 와서 정착한 국문학도 아저씨의 이야기 이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읽으셔도 진짜 무방해요. 네. 그렇게 보면 저는 떠올랐던 게 동시에 그 김승옥 작가님의 네. 많은 작품들이 그 시골 출신의 그 대학생이 겪는 서울 생활의 그 비정성시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 비정한 어떤 세계를 또 그리고 있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학생을 조금 지나면 자기가 이제 뭔가 선택을 하죠. 근데 주로 또 이런 분들은 자신의 출신과는 다른 굉장히 도시적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끌리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스토너도 그래요. 네. 그래서 인생이 꼬이죠. 제가 그 사석에서 이건 들은 말인데요. 제가 뭐 차마 이름은 밝힐 수 없는 유명하신 분이 하신 얘기가 있는데, 촌놈은 촌놈끼리만 알아본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아방가르드는 촌놈만 한다. 이렇게 네.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게 뭘까? 네. 그러니까 이미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삶이기 이미 때문에 삶으로 체화됐기 때문에 네. 특별한 어떤 감각을 느끼지 못한대요. 맞아요. 도시의 삶에 대해서. 네. 그런데 촌에서 이제 올라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체험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내가 진정 추구해야 하는 것이구나라고 네. 훨씬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맞아요. 거죠. 더 필요 이상으로 적대적이기도 하고 필요 이상으로 찬사를 보내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더 세련된 것, 더 도시적인 가치 이런 것에 막 끌렸나 봐요. 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면을 새롭게 보충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건 뭐지? 라고 하는 그 새로움에 대한 놀라움 같은 것이 그녀에게 매혹당하게 한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스토너의 삶에서 그 시기가 저는 굉장히 예외적인 한 시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디스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파티 같은 데서 우연히 만나죠. 그래서 구애를 하고 정말 매일매일 만나고 이디스는 막 20살, 21살 이런 굉장히 어린 처녀였는데 그녀도 뭐 좀 이렇게 스토너보다는 중산층의 삶을 살고 도시적인 아가씨예요. 네, 은행가의 딸이죠. 네. 네. 나중에 뭐 부도나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런데, 그녀도 집에서 도망치고 싶어 한 그런 아가씨고요. 모든 아가씨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은 둘이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예. 남들처럼 가정을 꾸리는 것처럼 살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스토너의 삶은 진짜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너는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한쪽으로는 이제 미주리 대학에서 공부를 끝내고 남을 자기가 가르칠 수 있을까를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영문학 강의를 하는 그리고 본격적인 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예. 저는 이디스한테 구애를 할 때 이 스토너라는 인물이 이렇게 적극적이었나?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남자네. 상남자인데?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처음에 이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때 장면을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고요. 네.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끄러움이 많은 내성적인 분이세요. 친구도 거의 없고요. 거의 없어요. 2명 있습니다. 네. 평생 사귄 친구. 네. 그런 그 청년이
파티에서 처음 본 아가씨한테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다는 것이 저는 좀 놀라웠습니다. 네. 저는 못 하거든요. 구애를 당하시죠? 지금? 아니 왜 이러세요? 구애를 당하다니요. 네, 그렇진 않고요. 네. 너무 지나치게 부끄러워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저 이제 이렇게 못 놀리는 거예요? 아니. 선배님? 아쉽다. 장편 연재 끝나고 오세요. 재밌었는데 이거. 네. 그 여자분한테 이제 보통 남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 그래야 뭐 사랑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는 근데 잘 못하겠어요. 네. 남자가 여자에게? 그러니까 제가 먼저 잘 못 다가가요. 그럼 항상 먼저 다가온 여자만 사귀셨어요?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대체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 여자분이 먼저 저한테 고백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약간 느낌이 있잖아요. 저쪽에도 마음이 있는 것 같아야 네. 움직이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호감을 느꼈을 때 저도 좀 반응하는 네. 것 같더라고요. 제 자신을 봤을 때.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같더라고요라는 이런 추측의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저도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경험도 일천하시고. 네. 예. 대체로 네. 저는 그 가망성이 없다라고 판단. 일찍 하시죠, 판단을 주로. 네, 주로 일찍 내립니다. 네. 요즘 남자들은 지나치게 일찍 내리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전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제 자신이. 웬만큼 확률이 있지 않으면 잘 다가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않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않는 캐릭터시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연예인? 뭐 이런, 그 정도급의 예쁘고 되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굳이 뭐 제가 나를 만나겠어? 이러면서 굳이 안 만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뭐 그쪽에서 저한테 반응을 보이신다면, 저야 땡큐다. 그래서, 하겠지만, 먼저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런 캐릭터시죠. 네. 예. 정말 소심하고요. 제가 보기엔 저 스스로 남성다운 매력은 없다고 손해를 생각합니다. 안 보려는 거죠. 그게 뭐 남성. 예.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네. 그러니까 치사하고 치졸한 속물입니다. 왜 이러세요? 너무 이러니까? 자폭할 거야. 네. 작가님이 놀리시기 전에. 네. 어쨌든 네. 스토너는 저하고 대비되는 이런 적극적인 구애를 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똑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의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디스와 또 결혼을 하게 돼서 그래 행복하게 살겠구나 싶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그는 이 결혼이 실패작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결혼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렸다. 그는 침묵을 배웠으며 자신의 사랑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가 애정을 담아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몸을 만지면 그녀는 그를 외면하고 내면으로 숨어 들어가 아무 말 없이 견디기만 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동안 전보다 한층 더 힘들게 새로운 한계까지 자신을 혹사했다. 그러니까 이디스도 아직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성인의 삶을 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예, 스토너를 좋아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정말 그 자신을 구속하고 있던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도피 결혼을 했다고. 어떤 독립생활에 보입니다. 대한 염원으로 결혼을 했는데 그만큼 책임질 일들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채실비치에서가 너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둘의 신혼여행을 묘사하는데 너무 그 연인들 같은 거죠. 저도 옆에 이렇게 썼어요. 채실비치에서 비슷하다라고 쓰셨네요. 진짜로 썼죠, 진짜, 네. 네. 신혼여행을 가는데 막 아무 일도 없이 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쭈뼛쭈뼛 거리면서 막 그래요. 그리고 이디스는 아마
여기서 아까 지금 평론가님 읽으신 부분에 견딘다라고 했는데요. 진짜 되게 싫어하는데 내가 견뎌줄게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요. 스토너는 예민한 영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치욕적으로 또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디스는 뭐 그렇다고 해서 스토너와의 결혼 생활을 일찍 끝내지 않습니다. 네. 1년 만에 둘 다 느꼈겠죠. 우리 결혼은 실패구나. 예, 분명히 느꼈겠지만 고집스럽게 이 생활을 끝까지 유지해 나갑니다. 네. 그리고 이디스는 평생에 걸쳐서 스토너에게 복수를 해 나갑니다. 네. 저는 계속 섬뜩하더라고요. 이 이디스가 스토너에게 가하는 삶의 폭력들. 네. 왜 제가 스토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프게 느껴지는지. 네. 물론 그런 측면들이 정말 있어요. 이디스 참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부인데 그렇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일들 다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그 딸 하나뿐인 딸 그레이스가 있는데요. 딸과 그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디스의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예. 네. 물론 작가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스토너는 계속 책 속으로, 그러니까 다른 것 속으로 숨기만 다닌 사람이잖아요. 한 번도 이디스한테 뭐가 문제냐고 물어본 적도 없었고요. 터놓고 그러니까 우리 뭐 대화를 해보자고 얘기한 적도 없었고요. 이디스는 행동으로 그걸 보여주죠. 그러면 그걸 그냥 참습니다. 당신 이 방에서 나가라며 작은 막 그 방에 모든 짐을 다 넣으면 그냥 그 방에서 책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어떤 거냐면 원래 서재로 스토너가 쓰던 방이 있었죠. 네. 그런데 스토너가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자신의 서재가 아내의 작업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책들은 전부 어디 허름한 그 작은 방에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온실 유리로 되어 있는 곳이었죠. 그 자기의 짐이 옮겨진 곳은. 그래서 낮에는 엄청 햇빛이 쏟아져서 더워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밤에는 굉장히 기온이 떨어져서 추운 그런 공간으로 이제 자기가 내몰린 건데 스토너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쵸. 갑자기 폭력이죠. 자신의 그 서재를 그런 식으로 바꿔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스토너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을 하지 않는다. 장점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묻어난 건데 네. 그것은 스토너가 이디스에게 가했던 폭력이기도 합니다. 네, 또 다른 폭력의 방식이죠. 네. 이디스는 설마 스토너가 그런 방식으로 견디는 방식으로 자기에게 모멸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판 붙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는 조용히 그냥 이게 원래 내 방이었겠거니 하고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전의를 달구던 사람은 정말 맥이 풀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갈등을 사실 싸움을 한다는 건 그 갈등을 증폭시킬 수도 있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스토너는 그것을 그냥 봉합해 버립니다. 네. 그냥 봉합이 뭐 이렇게 잘 수술을 한 다음에 꿰매는 게 아니라요. 그냥 덮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저도 이디스의 삶이 그녀 역시 불행한 어떤 측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구나. 네. 스토너만큼의 연민이 느껴졌습니다만 그래도 좀 지나치게 스토너를 괴롭힌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디스는 이디스의 방식으로 견뎠죠. 네. 그게 그러니까 좀 세디즘적인 외향적 방식이었다면 방식으로. 네. 스토너는 그것을 마조이즘적인 거죠. 그래도 이디스는 말은 걸었다고 생각해요. 폭력적인 방식으로라도. 근데 스토너는 그 자신만의 밀실에 들어가서 그걸 닫았죠. 그리고 우리 사이의 사랑은 끝났다고 이미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런 행동으로 무언의 선언. 근데 이디스는 그런 선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고요. 근데 이것은 비단 그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너의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스토너의 그 삶의 방식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와 관계를 맺었던 인물들 대학 시절에는 그 데이브라는 인물과 고든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또 대학에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는 뭐 로맥스라는 네. 네. 학과장, 예, 학과장이 동료 있고요. 교수가 있고 워커라는 대학원생이 있죠. 네. 네. 그런데 그 인물들과의 거의 모든 관계가 다 피상적이에요. 네. 네. 제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스토너에 감정이입을 해서 읽었냐라고 한다면 제 자신 역시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결국 어떤 그 현실과 맞부딪히는 것이 저 또한 좀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창 시절에 책으로 도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책의 세계는 물론 책 안에서도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 현실과는 다른 고통이거든요. 이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내 안에서 혼자 사귈 수 있는 어떤 세계인데 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항상 타자와 만나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 알 수 없는 타자들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정 관계 이상을 나아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스토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연인 사이에도요? 연인 사이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첫사랑에서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네. 모르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이후에는 진짜 그런 보호막, 스스로에 대한 보호막이 저도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저라는 것도 모를 뿐더러 만약 제가 칩으로 생각하는 어떤 점을 상대방이 알게 된다면 나도 내가 이렇게 싫어 죽겠는데 상대방도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자칫 나를 떠나지 않을까 이런 식의 그 우려가 네. 저로 하여금 어떤 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스토너도 그런 심정이었을까요? 스토너도 글쎄요. 뭐 스토너의 내면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그런 점도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스토너가 학문에 대해서 많은 다르지만요. 다른 부분에 특히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늘 미숙하고 어벙벙한 상태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일부러 그 고의를 가지고 그 이디스를 괴롭혀야지 이런 마음에서 그걸 견디는 것이 아니라 늘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다가 밝은 데 나오면 이렇게 어리둥절한 것처럼 예. 늘 삶의 새로운 국면을 대할 때마다 그리고 새로운 그 인간관계를 맺어야 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늘 처음인 것처럼 서툰 초보자 같은 노비스 뭐 이런 단어가 예. 떠오르는데요. 그렇게 초심자 같은 사람 네, 그래서 삶이 어떻게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사람이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안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많은 사람들은 익숙해지지 않지만 익숙한 척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네. 스스로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난 왜 이렇게 항상 서툴까, 뭔가 이렇게 잘 안 될까. 그런 자기만의 고백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분들이 주로 문학을 좋아하시죠. 네. 문학 및 뭐 여러 가지 예술들을.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이 스토너에 매료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스토너라는 인간에서 어떤 자신의 본질, 네. 숨겨놓은 어떤 것들 예. 발견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현실이 완벽하게 만족스럽다면 전 사람들이 문학 작품을 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요즘의 어떤 독자들이 상대적으로 문학, 뭐 소설, 시를 읽는 그런 비중은 줄었지만 드라마에 열광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보는 마음이 사실은 그 현실에 대한 다른 세계로의 그 일종의 도피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퇴근하고 나서 우리는 뭐 한국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 뭐 일본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까? 네. 저는 거기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네.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현실을 반영한 드라마긴 하지만 그래도 저 공간은 지금 나의 이 삶과는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난 저걸 보면서 견딜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스토너가 처음에는 농과대학에 입학을 하는데 이 아서 슬론 교수의 셰익스피어 강의를 듣고 4학년이 돼서 전과를 결심하잖아요. 네.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스토너의 삶이 결정적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전 작가님이 떠올랐거든요. 아, 저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사실은 이제 문학을 하겠다고 네네. 고등학교부터 대학에 입학할 때 인문계열로 들어왔잖아요. 작가님의 경우에는 사실은 사회과학도 셨잖아요. 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네. 나셔서 이제 작가가 되신 건데 그런 계기와 또 비슷하지 않을까 어쩌면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아니 저는 스토너에 많이 감정이입을 하거나 스토너랑 제 삶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는 오히려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너 같은 인간형 많은데 네. 저는 그러니까 농업을 버리고 스토너는 농업의 세계, 농사의 세계를 버리고 이제 문학을 택한 거고요. 근데 저는 제가 소설을 써야겠다고 할 때는 저는 제 안에는 그 사회과학도로서의 관심과 흥미 이런 것들이 반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학에 제가 경도돼서 문학을 택했다기보다 네. 그래서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지금도 저는 사실은 가끔 제 좋아하는 책들 보면 아시잖아요. 예. 네. 저는 사회학자분들 책 되게 좋아하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세대는 이제 문학이라는 것이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이,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만 문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네. 그러니까 스토너는 그 당시 또 현대, 당대 문학을 새로 갱신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작가도 아니고 네. 또 당대 문학에 대해서 평론하는 평론가라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중세 문학, 예전의 문학을 다시 캐는 사람이죠. 다시 의미를 부여하고 저는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스토너가 어쩌면 부모와는 다른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옆에 농사와 문학의 관계에 대해서도 네. 생각해 보겠다고 평론가님 써놓았는데요. 1년 전에 제가 뵀을 때보다 예. 물론 그때도 되게 샤프 하셨지만 요즘에는 네 평론가 같아요. 네. 아니, 그렇지 않아요, 피디님? 저는 네. 요즘 제가 사회를 보는 사람인지 평론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되게 그게 평론으로만 1년 동안 하신 게 네. 아니라 1년 동안 진짜 여러 진행이나 특히 네. 문학 행사 진행이나 작가의 만남 이런 거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진짜 가장 핫한 작품들, 그러니까 가장 이슈가 되는 작품들이나 그런 작가들도 제일 많이 만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평론가님이 진짜 훨씬 더 날카로워지신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느끼실 텐데요. 네. 네. 작가님 덕분입니다. 스토너가 농사를 짓고 있다니까, 진짜. 이 고개가 막 끄덕여지네요. 네. 네. 그러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스토너의 그 견디는 삶이라는 것도 이해가 가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디스가 무슨 공격을 해도. 자연재해도 견뎌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 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스토너를 좀 이해했고요. 네. 인물 탐구에 정말 스토너라는 그 인물을 꼭 다뤄야 될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책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거기 안에 이 스토너라는 인물도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농사를 짓고 있고 그것이 그 중세 문학 연구자라는 형식으로 나타난단 말씀이시죠. 예. 네. 저는 그 로맥스라는 인물과의 관계도 참 흥미로워요. 네.
스토너라는 책에서 가장 대립되는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이 스토너와 로맥스거든요. 네, 필생의 적이에요. 가정 내에서 이디스와 불화하고 있다면 학교에서, 직장에서는 이 로맥스와 네. 끊임없이 불화합니다. 네. 20년 동안 말을 안 해요. 같은 과 교수인데. 그러게 한 직장에서 네. 20년 동안 말을 안 하는 서로 그냥 속어서 죄송합니다만 서로 쌩까요. 그냥 네. 있으면. 네. 그렇죠. 그러기 참 어려운데 둘 다 보통 예. 독하지 않고서야. 근데 그게 가능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보통 대학 교사나 교수는 가능합니다. 네. 자기 분야만 하면 되니까. 네, 그렇지만 자기 과목만 들어가면 되니까. 과 회의도 해야 되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네. 그쪽 의견 제시하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다른 사람 보고 얘기하나요? 뭐 저는 교사나 교수인 네.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같은 과 안에서도 서로 말 안 하는 교수님들 은근 많으실지도 몰라요. 예,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이 그런 은근히 소문들은 있다고 있죠. 들었습니다. 네. 예. 네, 그 로맥스와의 미묘한 관계들이 대학원 내부 사회에도 퍼져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로맥스 교수와 스토너 교수가 사이가 안 좋대 이러면서 수근수근 대기도 하고요. 그것을 스토너 본인도 느낍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로맥스는 학과장이고요. 네. 그게 뭐 권력 사회라면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네. 원래는 고든 핀치라고 대학 때의 친구였던 지금은 학장인 이 고든 핀치가 스토너에게 이 자리를 한번 제안해요. 네. 네. 자네 혹시 생각이 있나? 이러는데 스토너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네. 나는 그런 곳에는 뭐 관심이 없네. 네. 라고 했는데 고든 핀치가 안심을 하죠. 네. 전 이 대목에서 지금 그 친구와의 관계도 역시 뭔가 그렇게 원활하진 않구나. 네. 그리고 그 어떤 우정이라는 한마디 말로 대체할 수 없는 네. 인간관계의 복잡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고든 핀치가 스토너를 참 잘 알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스토너가 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이 일이. 네. 그리고 스토너가 과연 그 학과장이라는 그런 복잡한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는 압니다. 스토너가 못하리라는 거.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요. 네. 네. 행정적인 업무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스토너는 아예 그런 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문헌을 보기만 해요, 스토너는. 그리고 연구만 하죠. 예, 그냥 말 그대로 연구자이고 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네. 이 역할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죠. 오로지 그 역할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별 사건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 뭐 중요한 사건이라면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찰스 워커라는 대학원생 이 엮여서 그 로맥스와 가지게 되는 어떤 심사 과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로맥스와 본격적으로 척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과 안에서 네. 어떤 고립된 그런 위치에 몰리게 되고요. 그게 수십 년간 쭉 지속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스토너의 고독은 처음에는 그렇게 자발적인 고독은 아니에요. 예. 네. 고립된 거죠, 그냥. 은따? 예. 네.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네. 로맥스와 그런 관계가 되면서 스토너는 그 시간표에서도 불이익을 받고요. 뭐 종신 교수긴 하지만 계속 1학년 강의만 맡긴다던가, 그리고 시간표의 간격을 공강 시간을 엄청나게 둬서 그 스토너의 그 시간 활용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등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직무상의 범위 내에서 스토너를 괴롭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뭐가 떠올랐냐면 필립 로스의 휴먼 스테인이라는 네, 작품. 맞아요. 비슷하죠. 네. 떠올랐습니다. 거기서는 자신이 바로 그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에서 그 흑인을 비하하는 네네. 어떤 발언을 했다는 일종의 의심을 네. 사면서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을 찍히죠. 찍죠. 네. 그렇게 또 은근한 어떤 고립의 삶을 스토너는 쭉 살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년에
없는 줄 알았던 사랑을 한번 만나게 됩니다. 캐서린이라는 이름의 어떤 다른 곳에서 온 대학원생과 사랑에 빠지죠. 저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나이 43세 윌리엄 스토너는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이미 배운 것을 배웠다. 첫사랑이 곧 마지막 사랑은 아니며 사랑은 종착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 네, 저도 여기 이렇게 밑줄을 우리 오늘 너무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요. 마지막이라. 네. 저 방금 작가님 읽으신 부분 보고 저 아까 혹시 이 부분 읽으실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읽으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율이 느껴졌어요. 1년 넘게 하니까 이제 정말 네, 그러네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어떤 좋은 정의이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이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또 정의이기도 하면서요. 스토너의 삶이 이렇게 한번 확 바뀐 어떤 국면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번역자 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너가 뭔가를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뭔가 해주기를 바랬다. 네. 나서야 됐는데. 나서야 될 시점에서. 그래서 뭐 캐서린이랑 어디 도망이라도 가서 정말 잘 살기를 바랬지만 아마 여기까지 스토너의 삶을 따라 읽어오신 분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스토너가 드디어 사랑에 빠져 정말 다행이다라고 했는데요. 스토너는 결국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가봤자 환멸을 미리 아는 거죠. 문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다른 의미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 그녀와 함께 캐서린과 함께 어딘가 가봤자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스토너 아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만약 자기가 여태까지 미주리 대학에서 쌓아왔던 뭐 학문들 그리고 자기 학생들 이런 것들 다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새로 시작할 자신도 없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그냥 스토너는 그거 그냥 헤어져 버립니다. 캐서린을 보내는 방식으로 헤어지고요. 그다음에 캐서린과 그레이스는 이 안에서 그레이스는 딸이에요, 스토너의. 굉장히 유사한 느낌으로 스토너에게 햇빛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여성들인데요. 그레이스는 그 이디스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그런데 스토너가 이디스가 초반 육아에 정말 참여하지 않고 딸을 버려두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레이스는 스토너가 거의 다 키웠습니다. 유년기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디스가 돌아와서 이제 이 아이의 양육은 내가 책임질 거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때 이디스 정말 얄밉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와 그레이스 사이에 있었던 그 애착 관계 이런 것들을 갈라놔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이디스가 행하는 복수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딸이 가까워지는 걸 견딜 수 없어요.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스토너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이디스가 그 캐서린의 관계를 다 알아요. 캐서린 이름까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디스는 마치 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뭐 여자친구 생겼다며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레이스에 대해서 하는 행동과 비슷한데요. 만약에 이디스가 거기서 그 여자 누구야? 뭐 이렇게 하면 어쨌든 이 부부 관계는 파국을 맞게 되고 스토너는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스토너를 떠날 수도 없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디스의 복수의 방식인데 그레이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레이스와 스토너의 관계에 교묘하게 끼어들어서 그레이스가 스토너를 무서워하도록 만들죠. 네. 그래서 둘 사이는 되게 멀어집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면 스토너가 내 딸이야. 나는 내 딸에게 이렇게 할 권리가 있어 할 텐데 그것도 안 합니다. 스토너는. 철저하게 관조하죠. 네. 자기 삶을 이토록 관조한 남자가 또 어디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냥 떠나보내요. 그레이스를 자기 곁에서. 네. 안타까움으로 그냥 바라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레이스의 삶이 전 반쯤은 망가졌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레이스가 나중에 자신의 삶을 거의 방기하다시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요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디스, 어머니의 그 억압도 있겠지만 아버지의 방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디스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그레이스라면 표현을 안 하잖아요. 이 아버지가. 네, 그레이스는 자기 인생을 던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스토너가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딸의 인생을 보면서 자기 인생의 그림자가 사실은 굉장히 일그러져 있었음을 그때 알았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스토너의 이 삶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건 저도 뭐 늘 하고 있는 생각이긴 합니다만 문학은 삶을 재현할 수 있지만 삶은 문학을 재현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문학을 읽으면 왜 삶을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예, 저도 뭐 어떤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삶과 문학은 또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문학에서 분명히 저도 읽으면서 그래 안나 까레리나처럼 그 사랑의 열정에 몸을 던져버리면 네. 삶을 망가져 버리는 거야. 기차에서 죽는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제 삶을 어떻게 제어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뭐 교훈도 얻지만 그것이 삶에 완벽하게 적용되거나 제 삶을 문학처럼 만들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스토너 역시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수많은 문학 작품을 봤지만 거기에서 뭔가를 자기 삶으로 가져와서 실행해내지는 못한 연약한 네. 사람이었다는 맞습니다. 점에 부서지기 쉬운 그런 예. 연약한 사람이었고요. 근데 이것은 스토너여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읽어주신 그 문장이요. 사는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누구나 스토너다라는 말을 이제는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별것 아닌 남자의 정말 평범한 일생? 이러면 참 스토너, 저희가 읽은 스토너랑 참 다르지만 또 다르지도 않아요. 예. 네, 읽으면서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토너의 뭐 스포일러지만 네, 뒤에 죽음을 맞거든요. 근데 네. 참 인생 뭐 없다. 이런 마음과 함께 네. 우리가 왜 사는가에 대한 어떤 묵직한 질문을 분명히 제 가슴에 말줄임표, 긴 말줄임표로 남겼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것이 그 허무함이 인간 존재에 대한 불신, 부정, 그리고 뭐 냉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어떤 깊은 연민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좋은 소설이었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지금 뭐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이 소설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떤 대학 그리고 교수들의 삶이 한편으로는 부러운 점도 있었어요. 맞아요. 철밥통. 교수라니. 여기서도 철밥통 네. 나오는데 스토너가 만약에 계속 연구자였는데 로맥스한테 당해서 교수 임용이 안 됐다면 아유 막 하다못해 시간 강사였다며 그러면 참, 삶이 슬프다. 더 비참해졌겠죠. 네. 그나마 그래도 뭐 종신 그러게요. 교수였으니까요. 네. 이 정도였을 텐데. 월급 나오고 연금 나오고 네. 정년퇴임도 하고. 그러게요. 저 낭만서점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읽은 책인데요. 다른 책이 아니라 스토너여서 참 다행이다라는 그런 감회를 남기면서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이 작품이 스토너라는 인물의 삶부터 또 죽음까지를 다 다루고 있는 그 전기인데요. 저는 26회 이 두 번째 트랙이 낭만서점의 처음, 물론 낭만서점이 죽는다는 건 아니지만 끝은 아니지만 작가님의 그 낭만서점과 함께한 시간을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네. 어울렸다고 생각합니다. 낭만서점 시즌 1의 마무리입니다. 네. 네. 시즌 10까지 쭉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 시즌 10까지 살아남는 유령이 되고 싶습니다. 지하실의 유령. 네. 네. 아직도 있어? 허이라니? 막 이러면서. 2010년대의 그 허이가, 뭐? 전국 노래자랑에 송혜님이 계시다면 낭만서점에는 허이님이. 예. 붙박이. 네. 예.
PD님이 뭐 계시는 한. PD님은 계속 바뀌시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두 분은 제가 떠난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낭만서점 다음 회에는 어떤 형식으로 찾아올지 저도 역시 두근거리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정희연 작가님이 이제 낭만서점을 잠시 떠납니다. 저 잠시라는 말 강조하고 싶고요. 분명히 아쉽겠지만, 저도 정말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정희연 작가님 보내드리는 그런 마음들 또 댓글로 많이 표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박수 한번 치면서. 네. 와, 작가님 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진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낭만서점, 저 가족이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저희 정말 가족 같았고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존재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든든한 힘이 됐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네, 낭만서점 26회 두 번째 트랙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안 돼요. 네, 네네. 뭔가 이상하다. 네, 낭만 잘 안 되는데. 눈물이 나는 건 아닌데 뭔가. 그렇죠. 좀 말씀하시기가.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네, 낭만서점 26회 두 번째 트랙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